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심하게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물 한 잔이 눈앞에 나타나면 살았다는 안도감이 들죠. 타는 갈증에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즉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낍니다. 신체에 수분이 퍼지지도 않았는데 입 안에 물만 닿아도 시원함을,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건 우리의 뇌가 신체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예측하기 때문이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시행되기도 전에, 실제 효과를 보기도 전에 금융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기업 관련 공시나 뉴스 역시 호재 혹은 악재성 여부에 따라 주가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요. 인간의 뇌가 신체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훨씬 더 앞서서 예측하듯이 돈의 흐름도 실물 경제의 변화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요. 훨씬 더 앞서서 예측하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렵고 때로는 그래서 당황스럽기까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돈이 흐르는 소리에 귀를 열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자리를 비웠었죠. 오랜만에 휴가를 좀 다녀왔는데요. 곽정은님, 신인재님, 안부를 여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조금 쉬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선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네 글자네요. 통계청에 따르면요, 20대 근로자의 10명 중 4명은 정규직이 아닌 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6만 명,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고요. 지난 10년간 정규직이 34만 6천 명 줄어들 동안에 이것은 39만 명이 늘었고요. 특히 소정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 12%에서 올해는 24%까지 그 사이에 2배 높아졌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정규 근로자가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물론 자발적으로 이걸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그 4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계속 보내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예진 소장 고맙습니다. 제 빈자리를 잘 메워주셔서. 별 말씀을요. 네, 그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쉬운 자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농담이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했어요? 네, 앞으로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 미리 파악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있는데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또 경기 선행지수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이환주 기자는요? 네, 주말에 티머니의 먹통 사태로 전국 시외버스와 택시 이용에 차질을 빚은 소식부터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의 수장이 만나서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다짐했다는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첫 번째, 공공주택. 아이를 낳으면 특히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요? 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입니다. 이들 중에 월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거나 미성년 자녀 수가 많거나 하는 등 이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이르면 11월 말부터 점수에 관계없이 출산한 지 2년이 안 된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준다는 게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생아 출산 가구를 1순위로 먼저 입주를 시키고 남은 물량은
나머지 우선 공급 대상자들에게 점수 순으로 공급을 하는 게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지난 9월에 LH토지주택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400명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결혼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더니 10명 중에 7명은 결혼 지원 효과가 있고 출산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하나 공공임대주택 하면 떠오르는 게 작은 평수거든요. 작은 면적. 그 제한도 폐지가 된다요? 네, 이 공공임대주택은 입주할 때 가족 수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제 10.5평인 35제곱미터 이하, 2인 가구는 26에서 44제곱미터, 3인 가구는 36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인 가구는 원룸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히 컸죠. 지난 4월인가 5월인가에는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폐지해달라 이런 청원이 올라왔었고 또 여기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 면적 제한 폐지는 아무래도 아무리 이 공공임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 하는 그런 항의에서 출발한 그런 제도 변경인데요. 네. 결국 국토교통부가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넓은 평수로 경쟁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좁은 평형의 지원자가 그럼 뚝 끊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원자는 계속 몰려서 경쟁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과 토지는 계속 일정할 텐데 과거보다 더 큰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주택 숫자만 놓고 본다면 공급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뭐 땅이나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한편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도 연장이 됩니다.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인데 네. 이게 앞으로 10년으로 늘고요. 자녀가 있다면 기존에는 이제 10년이었는데 그것도 14년까지 더 늘어납니다. 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또 다양한 방안을 계속 내놓네요. 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네. 또 현재 5일인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이 되고요. 앞으로는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가 되는데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서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시술이 중단됐다면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거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교통카드 티머니 앱 쓰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예, 그 일요일인 어제 오후 1시 6분부터 티머니 앱 전산센터 장애로 시외버스 예매, 발권 서비스 오류가 나고요. 또 QR코드로 탑승권 확인하는 서비스도 불가능했는데요. 약 2시간 뒤에 전산망이 복구는 됐는데 그 2시간 동안 전국의 버스터미널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먼저 QR코드로 확인과 결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티머니고 앱 대기 인원만 10만 명이 넘었던 순간이 있었고요. 또 매표 창구에서는 긴 줄을 서는 불편을 겪는 승객들이 많았습니다. 이 전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요. 또 버스 기사님들은 현장에서 승차권 확인이 안 되니까 승객들의 좌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일일이 수첩과 볼펜에 적어야 했고요. 승객들은 또 많게는 1시간에서 4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택시 운행까지 차질이 있었나 봐요. 예, 티머니 앱이 택시 결제도 하는데 네. 택시 카드 결제가 막히면서요. 승객들은 카드 결제 대신에 기사님에게 직접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또 일부 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터기 자체가 부팅이 안 되면서 아예 운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 많은 회사 택시 운전자들이 택시를 세워놓고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휴를 맺거나 아니면 가장 편리한 업체 한 곳을 쓰거나 또 아니면
요즘에 지갑 잘 안 갖고 다니고 앱 하나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네요. 그 티머니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보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티머니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네트워크 장비상의 문제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피해를 전수조사한 뒤에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티머니고 같은 경우에는 이달 기준 누적 가입자가 1,100만 명인 대국민 서비스로 꼽히는데요. 최근 수년간 오류가 반복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10월에 1시간 정도 티머니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서 온 오프라인 버스 티켓 발권 업무가 중단이 됐고요. 바로 한 달 뒤에도 택시 카드 결제가 불가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1년 뒤인 2022년에도 비슷하게 전국의 고속버스 매표소 카드 결제 발권이 중단됐었습니다. 이게 앱 서비스의 오류를 미리 알 수는 없어도 이게 전 국민적인 서비스이다 보니까 대체 결제 수단이나 예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저희가 그 뉴스 전달해 드릴 때 가끔씩 이제 경기 선행 지수라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데 네. 일단 이게 통계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선은 경기 선행 지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경기 선행 지수는 말 그대로 경기를 선행해서 실제 경기보다 더 앞서서 보여주는 지수다 이런 뜻인데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를 알 수 있게 이제 힌트를 주는 일종의 경제 일기예보 이런 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수출품 가격하고 수입품 가격의 차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출해서 번 돈이 늘어나고 수입을 하는 데 쓰는 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걸로 또 설비 투자를 기업들이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직원도 더 뽑을 수 있고 그러면서 경기가 또 좋아지는 거고요.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로 따지면 부모님의 월급이 올라가는데 생활비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출이 물가 외에도 장단기 금리 차이도 봅니다. 통상 이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가 낮은 게 이제 일반적인데 그 차이가 커지면 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여기고요. 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그것도 이제 미래의 경기가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또 경제 주체들에게 설문조사를 쫙 해서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온 답을 또 지수로 만든 경제 심리 지수도 경기 선행 지수를 산출하는 재료로 쓰입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지표를 종합해서 만든 지수가 경기 선행 지수인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고요. 네. 100이 안 되면 나빠질 거라는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을 넘기면 경기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실제로 좋아지곤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정말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 경기 선행 지수가 100을 넘은 지 1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GDP 성장률이 2분기에는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3분기에도 0.1% 성장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를 대표하는 지수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표들을 섞어서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안 맞다. 왜 안 맞는지 이유를 따져봐야죠. 일단은 수출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원 더 뽑고 설비 투자하고 하면서 수출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출이 잘 됐다 이런 경우에 직원을 더 뽑고 공장 설비도 더 늘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 자동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인도에 있고 뭐 그렇죠. 새로 짓는 공장은 이제 해외에 짓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가 아니라 인도에서 직원을 더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잘 돼서 돈은 잘 버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과거에 수출품 제조 공장이 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이게 잘 맞는 지표였는데 요즘처럼 다 뭐 해외에 공장을 짓고 그런 상황에서는 잘 안 맞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내리고 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주가가 미리 오르고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확 내려버리니까 주가는 오히려 그때 오르고 또 경기가 좋아질만 하면 내렸던 금리를 또 확 올리니까 오히려 그때 주가가 잘 안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봐서는 미래 경기 예측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중에 이제 미래의 경기를 설명 못하는 지표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럼 빼고 새로운 지표를 좀 개발을 해서 넣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과목이 계속 바뀌면 이 학생이 정말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 절대 평가가 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통계라는 게 자꾸 중간에 바뀌면 그 옛날의 데이터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데이터도 통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성 방식을 변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수출만 보더라도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제 사상 최대치 수출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또 언론에서 그걸 또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한국은행에서는 수출이 줄었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요거는 이 수출 데이터라는 게 조금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받아들인 측면에서 발생한 건데 수출이 지난 3분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통계를 낼 때는 계절 조정이라는 걸 하거든요. 계절 조정. 예, 원래 수출은 1, 2분기에는 그냥 그랬다가 3, 4분기가 되면 늘어나는 그런 계절성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보다 3분기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게 계절성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수출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구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 임의적으로 계절성 수출을 빼는 그런 보정 작업을 좀 합니다. 그만큼을 이제 보정 작업을 빼고 나서도 실적이 정말 전보다 좋았다. 그러면 와 진짜 수출이 좋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를 빼고 나니까 오히려 안 좋았다. 그러면 이번 3분기는 좀 부진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3분기에는 수출이 2분기보다 늘어서 사상 최고인 거는 맞는데 네. 그래도 명색이 3분기라면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이만큼은 더 늘었어야 되는데 그 수준에 못 미쳐서 오히려 3분기 치고는 수출이 꽤 부진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늘었고 4분기도 늘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때때로 통계 볼 때 비교 시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쵸. 보통은 1년 전이 기준이긴 한데 가끔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랑 비교해서 추세를 보여주는 기사나 통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높낮이를 볼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추세를 볼 때는 전분기 혹은 전월 대비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가장 대표적으로 추석 연휴가 9월에 있느냐 10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3분기 통계로 들어가고 4분기 통계로 들어갈 때도 있고 추석 연휴 한 닷새 가까이 쉴 수도 있는 건데 때에 따라서 그때 수출량, 수출 금액 자체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평균 수출로 봐야 되는 거고 또 계절 조정도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현대차랑 일본 도요타죠. 토요타의 회장이 직접 만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말에 현대차와 도요타 레이싱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 정의선 회장과 아키오 회장이 함께 레이싱카를 타고 경기장에 등장했는데요. 이 공식 석상에서 둘이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특히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정의선 회장을 옆자리에 태우고 드리프트, 화려한 운전 기술을 뽐내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아키오 회장은 마리조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경주대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드리프트 하는 차 옆에 타 있으면 진짜 멀미나는. 하여튼 옆자리에 정의선 회장이 탔다. 예, 맞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1위,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3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두 회사가 판매한 차량을 합치면 무려
1,850만 대에 달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 1위와 3위가 이렇게 손을 맞잡은 건 이 역설적으로 중국차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만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건데요. 이 두 회사는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를 비롯한 수소 생태계 구축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이 주요 협력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자리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해서 또 이목을 끌었어요. 어떤 예,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그 두 회장이 만난 곳이 공교롭게도 용인 에버랜드의 스피드웨이라는 자동차 경기장이었거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2주년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영역인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 부품 사업, 줄여서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전장 사업에 대해서 양사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회장이 직접 왔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삼성은 전 그룹사에서 전장 부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고 있고요. 과거 인수한 하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자동차 오디오 및 자동차 내부 공간 관련 제품을 다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재용 회장이 등장한 것은 최근 위기설이 나오는 삼성의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5년까지 차량용 메모리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전기차용 D램과 낸드 플래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장 계열사들도 글로벌 1위인 도요타, 3위인 현대차 그룹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출두해서 관계 개선과 향후 미래 비즈니스를 논의했지 않았나 하는 관측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토요타와 현대차가 고객이고요. 또 최근에는 뭐 SK 하이닉스, 뭐 테슬라, 뭐 이쪽에 메모리를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각축전입니다. 각축전.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람들이 만난 곳이 삼성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직접 이제 질주를 하기도 했었던 그곳이라는 또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이혜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정규직과는 다르게 근로 방식이나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어느 한 가지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를 이렇게 네 글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자발적으로 이 직종을 선택한 비중이 약 67%,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뭐 만족하는 근로자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력을 쌓기 위해서 거쳐가는 자리, 혹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차선을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직군 혹은 직종으로 일하셨던 것 같은데, 이 0295님 20여 년 동안 정규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이것으로 3, 4년 일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눈치 볼 게 많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218님은 큰딸이 이거라서 내년에 재계약해야 하는데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고야, 또 울기까지. 양귀선님이 저는 예전에 이거일 때 회사에서 정규직만 명절에 뭘 주고 하는 걸 보고 많이 서러웠습니다. 명절 휴가일까요? 아니면 뭐 선물일까요? 거기서 또 차별을 느끼셨다라는 거고요. 9308님, 러닝하면서 성공예감을 듣고 계시는 이 시간이 너무 좋네요 라고 하면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또 운동도 하고 계시는군요, 이 시간에. 6775님, 예전에 정규직과 너무 비교가 돼서 이직을 했었습니다. 유유. 이렇게. 그렇죠. 비교,
차별. 아니 왜 하다못해 그 선물, 뭐 휴가비 이런 것까지 차별을 하는지 참. 회사 입장은 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또 받는 사람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흥이 나야 하는데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 네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최근에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낼 수 있을지. 자, 상속세 납부 실전편으로 갑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일단 단돈 몇 원이라도 이제 상속을 받게 된다면 네.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해서인지 부쩍 이제 상속세 문의나 이제 업무가 늘었는데요. 가족 중에서 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경황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의 흐름상으로 해서 알려드리면은 가장 먼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첫 일주일 동안은 장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뭐 챙겨야 될 게 사망 진단서, 돌아가신 분의 사망 진단서와 사체 검안서를 일단 챙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때 발생하는 장례비 영수증이라든지 네. 아니면 봉안당 영수증 같은 걸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상속세 공제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선 한 달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시면서 이제 추가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예,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다양한 재산들을 다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금융권으로 이 정보가 넘어가서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금융 거래가 다 동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값이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돈이 나가야 되는 필요한 돈 같은 것도 다 출금이 막혀버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돌아가신 다음에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때 이제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상속 재산, 남기고 가신 재산들을 형제들이나 이제 남은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할지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에 동시에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신청을 했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 은행권에서 연락이 오게 돼요. 이제 돌아가신 분은 어디에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행에 뭐 재산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은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을 해서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만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되고요. 그 데이터 뽑아내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은 이제 확인을 하시고 등기를 이전을 하는 작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신고와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때 이제 상속세뿐만이 아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기간도 일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요거는 네. 이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맞습니다. 신청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네. 이게 얼마를 상속받았을 때부터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네, 모든 상속은요 기본적으로 5억 원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공제가 됩니다. 5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 예. 그래서 5억 원 넘어갈 때부터 이제 상속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받는 재산이 상속으로 받는 재산이 뭐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현금이냐 뭐 자동차 아니면 심지어 그림 같은 뭐 이런 것들이냐 이런 종류가 어떤 거냐 보다도 그 각각의 재산의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숫자들의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이 15억 정도를 상속받았다고 하면은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돌아가신 분께서 배우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분이 있는지 이 상태에서 돌아가셨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안 계시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상속 재산에서 5억 원을 빼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상속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상속세율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차라리 인터넷 검색하시는 편이 좀 더 편하고요. 금액마다 다르니까. 예, 맞습니다.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재산에 15억 원에서 기본 공제인 5억을 빼게 되면은 10억에 대해서만 이제 상속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2억 4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좀 전에 5억이 아닌 10억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상속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15억에서 10억을 빼게 되면 5억이죠. 이 5억에 대한 상속세는 한 9천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상속재산을 만 15억 정도를 남기고 가셨다.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9천만 원, 배우자가 없으면 2억 4천만 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이제 배우자 공제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말고도 네. 신경 써야 할 세금이 있죠. 맞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늘 따라다니는 게 이제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이 각각의 절세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취득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을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받을 때는요. 상속세 말고도 또 취득하시는 분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이제 꿀팁이 있어요. 네.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주택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걸 받는 사람이 무주택자다. 아하. 그래서 이 주택을 받게 됨으로써 1주택자, 주택을 하나 갖게 되는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요. 취득세가 가장 낮습니다. 0.96%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절세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 주택에 대해서 서로 상속인들끼리 누가 어떤 걸 가져갈지 이런 협의 분할을 할 때는요. 취득세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상속세를 이제 상속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뭐 예를 들어서 첫째가 받을 때는 집이 있어서 취득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둘째가 받을 땐 무주택자여서 취득세가 낮으니까 예. 이건 둘째에게 주고 다른 자산을 뭐 첫째에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취득세 피하려고 그러면 집 받기로 한 거를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받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집 받기로 한 걸 팔아서 현금으로 하게 되면요. 일단 집을 받을 때 당시에 취득세가 나오고요. 그걸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집 받을 때 당시에 상속세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나오고요. 다시 이걸 파는데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복잡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또 자녀가 많다. 예를 들어서 자녀 세대에게 집을 하나를 물려준다. 네. 이거는 그러면 세 명이서 세금도 똑같이 나눠서 내게 되는 겁니까? 네, 1차적으로는요. 이제 상속세는 자녀 셋이 각각 뭐 집 한 채를 3분의 1씩 받았다고 하면 상속세는 3분의 1씩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첫째와 둘째는 상속세를 잘 냈는데 셋째가 상속세를 안 내고 있더라. 그러면요 상속세는 특이하게도 연대 납세 의무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첫째랑 둘째한테 셋째의 상속세까지도 걷어갈 수가 있어요. 억울하긴 하겠지만 물론 그 받은 재산의 한도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삼형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애가 좋아요. 그래서 뭐 증여를 하고 싶었는데 막내한테 마침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막내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이제 첫째랑 둘째 상속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를 안 내고 셋째에게 증여하는 형태가 되겠죠. 아하.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더라도 형제 사이에서 이 정도로 우애 좋은 경우가 많지는 않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 내가 더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그쪽 세금도 내가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꿔볼게. 이런 식으로 하는 우애 좋은 형제도 있을 수는 있다. 맞습니다. 네. 아까 3364님이 기본 공제 5억 원이라고 해주셨는데 예. 그게 자녀 1인당 5억 원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그게 최근에 법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 자녀 1인당 얼마씩 5천만 원, 현재는 5천만 원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계산하기 복잡하다,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5억만 공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이 가능한데요. 뭐 자녀분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5억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의 훨씬 더 유리합니다. 크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상속세를 좀 빨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아까 그 6개월 안에 납부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절차도 되게 많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충분히 이 기간 안에 뭐 상속세 재원도 마련해야 되는데 충분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세금을 나눠서 내는 분납이라든지 연부 연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세금을 나눠서 내는 분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넘는다 상속세가. 그래서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2번에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부 연납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2천만 원도 넘어가더라. 그러면은 담보를 제공하고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때 추가로 이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는 뭐 한 연 3.5%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부담이 될 때 할부 개념으로 나눠서 내는 게 분납이고 예. 연부 연납은 아예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10년간 나눠내는 것. 이게 연부 연납 요 차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집 한 채 물려받았는데 당장 그 집이 이 6개월 안에 매매 거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쉽지 않죠. 또 그 전에 뭐 상속세가 1억 나왔는데 현금으로 1억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네. 뭐 많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분납이나 연부 연납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예 실물로 낼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케이스가 나왔다고요? 네, 이런 걸 이제 물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뭐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긴 한데 현금이 그만큼 없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네.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렇게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법을 물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이제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고 현금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뭐 문화재나 미술품, 부동산들이 더 많았을 때 물납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보고됐어요. 최초로. 뭐 중국의 저명한 작가인 정판지의 뭐 초상 1, 2 같은 작품 외에 이제 총 4점이 네. 이제 상속세 대신 세금 대신에 이제 물납으로 납부가 됐는데 오호. 이제 각각 뭐 얼마의 가치를 인정받았는지는 개인 납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는 되진 않았지만 한 점당 얼마 인정을 받았는지는 맞습니다. 비공개. 예, 각각 뭐 한 감정 업계에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 세금을 대신 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합쳐서. 예. 미술품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누가 소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진납사하는 경우가 뭐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유명한 국보급 작품을 해외 유출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국민이 이 문화 향유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신 분도 네. 이걸 팔아서 어찌저찌 하는 것보다 그냥 물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또 유리하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 감정가액을 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네. 총액이 30억 원 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냈다. 또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갖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다고요. 네, 이렇게 상속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셔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면 급매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극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물납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다만 모든 부동산으로 다 물납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물납을 하려면은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거 물건으로 부동산으로 대신 세금 낼게요라고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무서장이 봤을 때요. 이걸 받아서 중요한 건 환금성인데요. 돈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건 받아도 돈도 안 되겠다. 아니 관리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겠다. 하면은 이제 물납을 거절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받았는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토지를 받았는데 그 위에 묘지가 있다든지 아하. 네, 뭐 저당권 같은 게 설정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팔기도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소유권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인 경우라든지 하면은 이게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물납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가 있다. 네. 이걸 이제 국세청에서 판단을 하는 거네요. 이게 맞습니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네. 또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일가 같은 경우에도 상속세 네. 내려고 일부 주식을 또 팔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일가는 이제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도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서 이제 내게 되는데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면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상속세를 내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네. 이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이제 곤란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팔면서 이제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이제 물납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매로 팔 때 손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참고로 배우자 공제가 있을 때 10억 원까지 네. 공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고 여부가 있는 겁니까? 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 공제라는 게 이게 정말 강력한 상속세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저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5억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줄게. 최고로 많이까지 받을 수 있으면은 최고로 30억 원까지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느냐? 돌아가신 분께서 재산을 한 70억 정도를 남기고 가셨다. 네. 그럼 배우자 공제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그 70억에 대한 세금을 다 없앨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고령이라면 또 나중에 또 다시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받지 않고 건너뛰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 공제가 또 달라지는 거네요.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리 배우자가 아무 재산도 안 받는다 하더라도 5억 원까지는 그거는 추가로 공제를 기본이고. 해줄게. 네, 맞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과 열린여당 공명당이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이시바 총리 내각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문과 고물가에 따른 실질 임금 감소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출범을 위한 회동을 갖고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 등 지자체 5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립외교원 소속 경제안보 전문가가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대관 조직의 간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예전에 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현금 인출을 좀 해오랬더니 현금 서비스를 받아와가지고 관계가 아주 좀 심각해졌던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기준으로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41조 원,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도 각각 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혹시 헷갈리는 점은 없을까요?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살펴보시죠.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현금 서비스랑 카드론 이게 다 이제 카드사에서 하는 서비스긴 한데 요거 좀 헷갈리거든요. 네. 좀 정확히 좀 구분해 주세요. 일단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사실 ATM기 가보니까 현금 서비스라는 말 대신 가로 열고 뭐 이렇게 단기 대출 서비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는 일단 단기로 갚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월이니까 제가 10월 달에 이제 현금 서비스를 썼으면 바로 이제 11월 달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대출 서비스예요. 그래서 대출 기간이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해 10월 달에 빌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3년 뒤까지도 이제 갚아도 된다라는 게 기간적인 차이점이고요. 사실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더 큰 차이점이 바로 이제 금리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기는 높습니다. 뭐 9%에서 뭐 10%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단기 대출 서비스는 금리가 평균적으로 15%에서 19%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 서비스를 여러 차례 쓰게 되면 정말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서 뭐 2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뭐 비슷하게 카드론 쓰시는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현금 서비스도 비슷하겠지 금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2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현금 서비스의 금리가 2배가 더 높습니다. 카드론이 장기적인 대출 서비스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하고 한 9에서 10% 이상의 금리. 현금 서비스는 단기 대출 서비스 급할 때 잠깐 한 달 이내로 쓰는 거. 대신에 금리는 뭐 15% 이상 거의 20%에 육박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이거 아닙니까? 신용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그 금융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요, 제2금융권 대출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됐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현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말 급해서 잠깐 쓸 수도 있는 건데, 그 잠깐 쓴 게 결국에는 제2금융권 대출 받은 걸로 간주가 돼버리니까 신용평가 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제가 실제로 이걸 경험했었거든요. 저도 네네. 정말 현금을 요즘에 거의 안 가져다녀가지고, 근데 꼭 현금이 필요한 때가 있어가지고, 아하. 제가 이제 현금 서비스 썼더니 그 다음 달에 신용점수가 거의 30점인가? 네, 이렇게 떨어져서 저도 이거 물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뭐 적은 금액을 쓴다고 해서 이 신용점수에 영향을 안 받겠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현금 서비스를 쓰는 순간, 네, 그게 일단 신용이 안 좋아진 걸로, 소비 패턴이 바뀐 거거든요. 그 신용 평가를 할 때는 뭐 카드 그 기준 대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 다 보기 때문에 확실히 신용도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봤을 때 저 사람 급한가 보다. 네.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네. 이제 또 위험을 감지하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알고 써야 되는 건데, 또 카드사에서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원하는 만큼만 결제하세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네. 리볼빙 서비스 이거 신청하라고 계속 광고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금융권에서 이렇게 뭐를 하라고 권유하는 문자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금융권에선 당연히 카드값을 받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저도 멀쩡하게 카드값 잘 내고 있는데도 저한테도 이 리볼빙 하라는 문자가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카드사에서 리볼빙 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뭐 연체가 걱정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카드값이 100만 원이고 최소 결제를 이제 리볼빙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10% 30%를 낸다. 그러면 지금 제가 10%만 냈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만 갚고 나머지를 이제 90만 원을 리볼빙을 했다라고 하면, 네. 그 리볼빙 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또 이자를 매기는 거죠. 근데 그쵸. 그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이자 정도가 거의 카드론 수준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드사에서 이렇게 리볼빙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는, 네, 이자를 붙이기 위해서다. 네, 돈이 있는데 굳이 리볼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네. 은행은 뭐 마이너스 통장 그렇고, 카드회사 입장에서 리볼빙이 대표적이고, 네. 사람들이 돈을 늦게 갚으면 늦게 갚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자 수익이 또 커지는 거니까.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반대편에서는 자칫하다가는 빚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리볼빙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월하는 금액에 수수료를 붙이고 거기에 내가 얼마를 이용했는지를 그 일수로 따지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마이너스 그 통장 쓰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리볼빙 수수료가 높다. 그리고 최고 수수료는 리볼빙이 20%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랑 거의 비슷한 거여서 대부분 사람들이 리볼빙을 하면 그냥 내 카드값을 연체해 주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고금리를 받고 연체를 해주는 겁니다. 수수료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냥 이자죠, 이자.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게 최고 20%, 그러니까 법정 최고 금리에 딱 육박하는 거네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카드 대출이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네. 이럴 때는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대출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건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소액으로 짜잘하게 있는 것들 중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선 결제를 하거나 중도 상환을 해서 줄여서 일단은 대출의 건수를 줄이고요. 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봤을 때 이거
아마 대부분 특히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금리를 모르실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금리를 알아보고 이거 왜 이렇게 금리가 높지? 혹시 갈아탈 방법은 없나? 요것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대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202님이 카드로는 사용 안 해봤지만 현금 서비스는 90년대 돌려막기로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다 추억이지만 가능한 네. 사용하지들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네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카드 대출도 그렇고 진짜 돌려막기 특히 이제 네. 소비 크신 분들이 카드사 많이 네. 또 이용하다 보니까 돌려막기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신용도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카드사 대출 말고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다.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또 은행권에서 사실 저희 이제 비상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소액이거든요. 최소 50만 원에서 뭐 이렇게 좀 100만, 300만 원까지. 근데 네. 금리는 여전히 5%에서 10% 금리로 빌리는 이런 상품들도 있고요. 어허. 사실 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정부에서 예.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 상품을 보면 이제 한도가 최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왜 뭐 한도 10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사 결과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어떤 소액을 이용하시다가 금리가 고금리로 불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주체는 서민금융진흥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이라는 거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호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뭐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그리고 연소득 뭐 3,500만 원 이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면 불법 사금융이나 이런 데보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네, 홈피도 가능하고 1397로 연락을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하신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를 먼저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볼빙 서비스 참 이름은 멋집니다. 예.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겠고요.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계획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2부에서는요. 개미스쿨 시간으로 김학균 센터장과 돌아옵니다. 기업들의 실적 이제 줄줄이 발표되고 있고 미국 대선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중동 전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주요 이슈들 또 증시 투자 관점에서도 같이 살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